에필로그. 베스트 부인, 개인적인 문제로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요.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들고 있던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루이스 중위를 쳐다보았다. 그는 다리를 꼬고 의자에 등을 기댄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루이스는 외인 지원병 징집 소장이었다.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같은 사무실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가 루이스 중위 곁에서 일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왜 저 사람은 양말 데님을 떼지 않을까?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나성형으로 꼬여 발목까지 흘러내린 루이스의 양말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왜 저렇게 말에 올라앉은 듯한 자세로 의자에 앉을까? 마치 선창의 뱃사공 같아. 더구나 루이스는 명문가 출신으로 대학까지 나온 사람 아닌가? 아무리 개방된 사회에서 자랐다 해도 여자 앞에서 저렇게 종아리를 내놓고 있다니.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루이스가 담배를 입에 문 채 악수를 청한다든가 또는 마치 개한테 뼈다귀를 던지듯 탁자 위에 서류를 던질 때마다 뺨이라도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루이스 중위는 노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자기에게 호의를 갖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두려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말씀인지 어서 해보세요. 노라는 말했다. 베스트 부인,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없겠소? 루이스 중위는 의자에 실은 몸을 더 한층 뒤로 젖히고는 흔들기 시작했다. 네 발 달린 의자가 두 발만으로 지탱하고 있는 꼴이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루이스 씨. 앞날에 대한 무슨 좋은 계획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내 대답은 노예요.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서류를 펼쳤지만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눈은 소송 기록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다. 노라는 2년 동안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체포될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석방되었다. 그녀가 수용소를 나왔을 때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물론 옷과 장식품 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혼 반지도 빼앗겼으며 외국에 예금해둔 돈까지도 몰수당했다. 그녀는 성경에서 나오는 욥처럼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 무렵 트라이안이 죽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자살했다고 알려주었다. 그것뿐이었다. 그 이상 트라이안의 죽음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소련의 점령지구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또 특별히 갈 만한 데도 없었으므로 그대로 독일에 남아 한 신문사에서 번역가로 일을 했다. 그런데 동방구의 국적을 가진 자는 모두 억류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동방구에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자동적으로 억류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외국인 지원병 사무소에서 통역을 맡아보게 되었다.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 살면서 급료와 식량 배급을 받았다. 한가한 시간에는 트라이안이 채 끝마치지 못한 25시라는 소설을 계속 써내려갔다. 그녀는 이 소설의 중요한 부분인 처음 4장의 원고 뭉치를 손가방 속에 숨겨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앞날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계획은 단지 이 작품을 완성하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적절히 말한다면 앞날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앞날의 계획을 피하기 위한 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이 일을 사랑했으며 전력을 다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트라이안의 문체를 본다. 그가 직접 쓴 것처럼 이 작품을 완성시킬 작정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쓰고 있는 한 장 한 장에서 트라이안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고 또 그와 같이 있는 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트라이안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소설의 여러 가지 계획을 노라에게 들려주었었다. 그녀는 되도록 트라이안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좋소. 잠시 후 루이스 중위가 말했다. 당신이 거절하는 이유를 들려줄 수 없겠소? 꼭 듣고 싶으시다면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난센스요. 루이스 중위는 유쾌한 듯이 웃었다. 난 당신보다 한 살 위가 아닙니까? 당신의 신분 증명서를 보았어. 그런데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니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요? 실은 그와 정반대가 아니오? 잘못하셨습니다. 실없는 농담은 그만해요. 그럼 당신이 몇 살이란 말이오? 루이스 중위가 물었다. 다른 얘기나 해요, 네? 당신 나이를 알기 전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어. 여자에게 나이를 묻는 건 실례가 아닐까요? 더욱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묻다니. 그러니 정 그렇게 알고 싶다면 말씀드리죠. 내 나이는 969세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언제나 나이를 줄여서 말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사실은 그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오케이, 메두셀라 부인.
루이스 중위는 즐거운 듯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웃지 않았다. 루이스는 노라가 자기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노라는 그에게 분명히 안 된다고 거듭 거절했다. 화내지 마세요, 루이스 씨. 나는 당신과 한 집에서 하루 24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건 왜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나이 차이가 난다고요. 당신은 친절하고도 이지적이며 상냥한 청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세대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딴 세계에 사는 여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으려 한 거예요. 당신이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해요. 나는 과거에 이미 체념과 고뇌의 천년이란 세월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천년을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현재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미래까지도 가졌겠지요. 나는 어쩌면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결코 미래의 일까지 내다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지나친 궤변인데요. 중위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루이스 씨. 페트라르카와 괴테, 바이런경, 푸슈킨의 사랑 고백을 들어본 일이 있는 내가, 트라이안 코르가의 사랑의 미르를 들은 일이 있는 내가, 마치 왕배 앞에서 꿇어 엎드리듯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노래를 부르는 음유 시인의 사랑에 헌사를 받은 일이 있는 내가, 왕과 기사가 나를 위해 자살한 것을 보았으며, 발레리와 릴케, 단눈치오, 엘리엇과 더불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본 일이 있는 내가,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내뿜으면서 하는 당신의 청혼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 여성에게 청혼을 하려면 괴테나 바이런 또는 페트라르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루이스 씨. 여자에게 청혼하려면 릴케나 푸시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는 청혼하려면 그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의견은 일치된 것입니다. 루이스는 신이 나서 대답하고는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라도 했단 말이요?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미소를 머금었다. 사랑은 정열입니다. 루이스 씨, 당신은 그런 말을 누구한테서 이미 들었거나 아니면 분명히 읽어본 일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또 한 번 우리들의 의견이 일치하는군. 물론 사랑은 정열이요. 그러나 당신은 어떤 종류의 정열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건 비단 당신뿐만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문명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열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 그 최고의 정열은 개개의 인간을 함부로 바꿔놓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평가하는 사회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 사회에서는 하나하나의 인간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인간을 인간으로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한다고 여기는 여성을 하나님이나 자연에 의해 창조된 유일한 책, 단 한 권의 한정판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당신네 나라에서는 인간을 대량 생산된 존재로 보고 있지요. 그러므로 당신 눈에는 모든 여자가 별로 차이가 없는 비슷비슷한 물건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사랑의 참된 가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사회에서는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포착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살하는 것은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지요. 그들은 사랑이 대치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여자라는 자부심을 내 가슴 속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는 나에게 내가 이 지구상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여자는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그런 확신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루이스 씨? 당신은 진심으로 나를 다른 여자와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대신할 여자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약 내가 거절하면 당신은 반드시 아내가 되어줄 다른 여자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자한테서 거절당하면 당신은 다시 세 번째 여자를 찾아보겠죠. 내 말이 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절하다니 정말 유감이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유감이란 말이야. 루이스 씨, 우리들의 이 중요한 공부를 계속하면 어떨까요?
노라는 소송 기록을 펼쳐들고 이렇게 말했다. 이 수용소의 사람들이 모두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과 부녀자와 노인들까지도 섞여 있습니다. 모두가 지원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당신들 편이 되어 싸우기를 희망합니다. 엘레오노라 베스트의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서양에 있는 수많은 외국 시민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모두가 소련의 공포정치를 피해 도망해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도피할 장소를 찾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점령지구로 왔다. 그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저 소련군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무작정 달려온 것이다. 야만성, 공포, 죽음, 고통을 피하여 맹목적으로 이 지점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후방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거기에는 암흑과 피만이 있었다. 공포와 재앙만이 있었다. 그들은 소련군이 없는 곳에 이르자 땅에 입을 맞추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대지에 입을 맞추며 이곳이야말로 모든 희망과 기대의 땅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과연 거기서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들은 입부터 맞추었던 것이다. 소련군이 없는 땅,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가 살고 어느 나라가 점령했느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다시는 소련군을 만나지 않기만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 즉 소련군이 없는 곳에 도착한 것으로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련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소련군만 없는 곳이라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군이 체포했는데도 그들은 화내지 않았다. 설사 미군에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이 일을 내세우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지금 전쟁이 선포되었다. 3차 대전의 포고가 내렸다. 피난민들은 감금된 채 피로와 기아에 허덕였다. 그들은 식량과 휴식과 일자리 그리고 자유를 바라 맞이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획득하지 못해도 반항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소련군을 피해 달아나는 데 성공했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미군들은 서방 적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은 석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지원병이 되기를 원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금된 채 더 이상 기아에 허덕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지고 감격적인 일이요. 루이스는 말했다. 동양의 야만인과 싸우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시기에 도달했다는 걸 알게 된 거요. 이 싸움은 한 시대를 이룰 거요. 이 싸움은 역사상 유례가 없던 겁니다. 문명이 발달한 서양 대 미개한 동양의 싸움, 바야흐로 세계대전은 일어나서 역사상 최초의 세계대전이. 루이스는 두 손을 마주 비볐다. 이런 저 싸움에 참가하는 것은 행운이며 명예스러운 일이요. 승리는 이미 우리들의 것이니까 전 세계가 문명화될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영원히 사라질 거요. 진보와 안락 이외의 것들은 죄다 없어질 것이란 말이요.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별로 감격해하는 것 같지 않군. 당신은 서양의 이의에 대한 정열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당신은 혹시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것 아니요? 당신 혼자만 다른 생각을 하며 감격을 잃은 사람 같단 말이야. 루이스가 말했다. 저 속에 감격한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당신만 사람들이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할 따름이죠.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말했다. 저 지원병들이 모두 반볼셰비키 아니라는 말이요? 아니, 물론 반볼셰비키예요. 그러나 단지 그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공포를 느끼지 않고 죽음과 굶주림과 형벌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치적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과 공포와 노예 상태를 목전에 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니요? 그건 그들이 서양의 이익을 위해 완전히 몸을 바친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보호와 민주주의를 주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니까. 말에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루이스 씨. 당신이 제3차 대전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은 서양 대 동양의 전쟁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서로 전선이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번져나가 지구 전체로 확대된다 해도 그건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서구 기술사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혁명일 뿐입니다. 그건 단지 서양에만 국한되는 내부적 혁명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동양과 북유럽 전체와 싸우고 있지 않소? 모르는 말씀입니다.
당신네 서구 사람들은 지금 같은 문명에서 나온 일부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러시아와 싸우고 있어. 공산주의 혁명 이후의 러시아는 서구 기술 문명의 가장 진보된 한 분파입니다. 러시아는 서양의 합리적인 이론을 섭취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서구에서 배운 것처럼 인간의 가치를 영의 위치로 격화시키고 있지요. 러시아는 사회를 거대한 기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건 역시 서구에서 배운 것입니다. 야만인과 미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서구 사회를 그대로 본뜨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사회에 제공한 유일한 러시아적인 특징은 광신과 야만입니다. 이 한 가지만이 다를 뿐입니다. 즉 소비에트 연방의 피해의 갈망과 정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신네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서구 문명의 그 부분, 즉 서구 기술 사회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간 한 부분과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 3차 세계대전은 서구 기술 사회의 내부에서 폭발했고 또 진행 중인 내부 혁명에 불과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서구 사회의 대서양 유럽 지구의 사람같이 같은 서구 사회 내의 공산주의 집단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같은 사회 내의 두 개의 카테고리, 두 계층 내에서 일어난 계급 내부 투쟁이지요. 예를 든다면 1848년의 부르주아 혁명과 같은 성격의 계급혁명입니다. 동양은 서양의 이 내부 혁명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혁명이 전형적인 서구의 것인 이상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구 사회에는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 이해할 수 없군. 간단한 얘기예요. 서구 사회의 이해관계는 인간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지요. 서구 기술사회의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들처럼 무덤 속에서, 감옥 속에서, 유대인 거주지에서 인생의 테두리 밖을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삶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막론하고 특히 사무실 같은 데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문명이 사무실을 재단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인간성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은 할 수 없이 몸을 숨기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기술의 법칙에 따라 기계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하니까요. 인간은 단일 차원으로, 즉 사회적 차원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시민이라는 것으로 변형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관념과는 이미 다른 용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술사회는 인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시민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인간을 인식합니다. 이렇듯 인간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을 위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혁명은 특히 서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혁명은 개인으로서 인간의 모든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인간은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들 사회에서는 소수의 플로레타리아 계급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느 편이 이기든 인간은 그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플로레타리아 계급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두 그룹의 로봇이 살아있는 노예, 피와 살을 가진 노예를 거느리고 겨루는 싸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서 인간은 참가자로 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갤리선에서 노를 젓던 노예들이 로마 제국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단지 사슬에 매여 전장으로 끌려간 것뿐입니다. 사슬에 묶인 인간을 어떻게 전쟁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수용소의 포로들이 그들 스스로 지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요? 당신의 이론은 대단히 위험하오. 나는 당신을 위험한 것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각처의 지원자들은 그들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요. 당신은 그들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강요해서 지원했다고 단언할 수 있어? 우리가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당신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어? 심지어 거절하면 자살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도 그들이 지원병이 아니란 말이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열광적이었어. 지원을 거절당하면 무거운 형벌이나 받는 것처럼 절망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지 않았어? 루이스는 반문했다. 그 방법밖에는 달리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감방에서 화재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 문이 바로 지원병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사무실로 지원자가 몰려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지원은 열려있는 유일한 문으로 향하는 절망적인 외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서를 보내옵니다. 동부에서 도피해온 피난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인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지원만이 그들이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단 하나의 문은 아니요. 그들은 소련 쪽으로 갈 수도 있어.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우리가 있는 대로 오는 거죠? 루이스가 말했다. 아니지요. 그들에게 소련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불에 타고 있는 벽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불타는 방 한가운데로 뛰어들 수는 없지요. 타 죽을 것이 뻔한데 어느 누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어쨌든 단 하나의 문이라도 열려있는 한 사람들은 불 속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 문이 바로 이 사무실입니다. 우선 다급하니까 이 문이 어디로 뚫려 있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뛰쳐나오는 겁니다. 금방 질식에 죽을 것 같으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뛰쳐나오는 거죠. 결국 불타는 방보다야 문 쪽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설사 문 너머로 불길이 휩싸인다는 것을 알지라도 그들은 역시 문을 택할 거예요. 최소한 한순간이나마 불길을 모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아직 희망과 꿈을 지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죠. 아무리 어리석은 짓이라도 꿈을 지니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모든 걸 비극적인 각도에서 보는군요. 지원자들은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소. 우리가 그들의 원수를 수리해주면 참으로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우리들의 것이자 그들의 것인 대의 명분을 위해서 싸우는 거요. 그들은 우리의 우수한 병사들이요. 문을 열고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시오. 몇백 명, 아니 몇천 명은 될 거요. 모두들 지원병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 모두들 문명의 크나큰 목적을 위해서 싸우려는 거요. 모두들 내일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맹세하고 있어. 이 승리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문명과 평화와 빵,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갖다 줄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싸움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처럼 분명하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들은 너무 지쳐 있어서 10중 8구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처럼 느끼기는 할 겁니다. 나와 똑같이 괴로워하고 나와 같은 절망을 품고 있습니다. 전 유럽은 나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신뢰를 들기로 합시다. 베스트 부인. 나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우리에게 협력하는지를 당신에게 증명해 주겠소. 저 사람들 중 아무나 불러들여 물어보기로 합시다. 루이스 중위는 일어서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보시오, 오늘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는 문 앞의 긴 행렬을 가리키며 말했다. 1번 들어와. 루이스 중위는 제일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사무실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와 세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검은 머리에 관자놀이깨가 희끗희끗해진 사나이였다. 뺨은 다소 여유고 초조한 안색이었다. 우수가 깃든 크고 검은 눈이 아름다웠다. 정신의 숭고함에서 우러나오는 우수가 서려 있구나. 노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노라 앞에 서 있는 노동자, 사나이는 노동자였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는 예기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정신의 숭고함을 의미했다. 그의 슬픔은 단순한 육체적 슬픔이 아니었다. 일종 실로 영혼의 슬픔이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아내는 좀 큰 푸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금발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그녀도 정말 아름다웠다. 단지 용모가 뛰어난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여성적인 태도도 훌륭했고 전신의 털구멍에서 광채를 내 뿜는 것 같았다.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동생을 대하듯이 웃어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슬프고도 불안스러운 모습으로. 한 아이는 아버지를 닮은 검은 눈이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눈에는 슬픈 빛이 없었다. 그는 파는 듯한 대담한 눈을 들어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노라를 바라보았다. 또 한 아이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금발이었다.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멍한 얼굴이었다. 제일 작은 아이는 4살쯤 되어 보였으며 곱슬머리에 푸른 눈이었다. 노라는 그 아이가 사내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가족이 모두 참가를 희망하고 있어. 그들이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시오. 그들이 절망 속에서 여기로 온 것이 아님을 곧 알게 될 거요. 그들이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은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기 때문이요. 그들은 평화와 문명을 위해서 싸우려는 거란 말이요. 물론 그들은 그걸 의식하고 있을 거요. 그들에게 물어보시오. 당신이 알고 싶다든가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을 말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분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걸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고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절망을 나에게 안겨주는 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만두겠으니 당신이나 저들에게 의례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무엇이든 궁금한 걸 물어보시오. 반드시 당신 생각이 달라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말했다. 루이스의 마지막 인사가 명령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노라는 눈을 들어 모자를 쓴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름은 요한 모리츠. 그 사나이는 대답했다. 저는 제 가족 전부와 함께 지원병으로 참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들 전부를 받아주십시오. 제 연령은 참작해 주십시오. 규정보다 나이가 많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일을 잘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연령 미달이지만 모두 정직하고 부지런합니다. 우리들은 게시판에 적혀있는 이대로 반 볼셰비키입니다. 게다가 게시판의 조건대로 문명의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만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인가증을 내주시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 전부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검은 눈을 가진 큰아이가 팔꿈치로 아버지를 쿡 찔렀다. 그가 너무 많이 찌꺼리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암시였다. 요한 모리츠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중단했다. 제일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았더라면 싶었다. 아무래도 실수를 한 것 같았다. 이런 실수를 해서 지원을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부지런하고 정직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페드로는 그에게 좀 더 다른 것을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주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문명과 서구 사회와 그 밖의 다른 여러 가지를 믿는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전부 하려고 해도 입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말하지 않으면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아들이 화를 내며 야단을 치리라. 그는 안타깝고 절박한 눈길을 책상에 앉아있는 붉은 머리의 부인에게 던졌다. 그녀도 그를 쳐다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책상 앞에 앉은 여자는 부드럽고 아름답게 빛나는 눈매를 갖고 있었다. 요한 모리츠의 아내도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이들도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물끄러미 모리츠를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루이스 중위는 밖으로 나갔다.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계속 자기 앞의 사나이를 응시하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당신은 트라이안 코르가를 아십니까? 요한 모리츠는 깜짝 놀랐다. 우리는 줄곧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수용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베드로가 집에서 그런 말은 제발 하지 말라고 거듭 부탁했던 것이다.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트라이안 씨뿐만 아니라 코르가 사제님도 함께 계셨어요. 불행이 찾아온 그 순간까지 저는 트라이안 씨 곁에 있었습니다. 모리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계속 말했다. 그분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인간이라기보다는 성인이었습니다. 당신도 트라이안 씨를 아십니까? 나는 그의 아내입니다. 요한 모리츠는 문에 기대서서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 했으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리로 된 것이 손에 만져졌다. 트라이안 코르가의 안경이었다. 그날 아침 가죽으로 안경집을 만들려고 꺼냈던 것이다. 보따리 속에 넣어두었다가 깨질까 봐 염려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안경을 꺼내 잠시 손에 들고 바라보았다. 이젠 자기가 안경집을 만들 필요도 없고 자기 짐 속에 넣어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요한 모리츠는 안경을 엘레오노라 베스트의 책상 위에 놓았다. 트라이안 씨의 안경입니다. 그는 기침을 했다. 목이 막히는지 더듬더듬 말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저한테 주며 부인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이걸 저에게 주고 곧 그 뒤 요한 모리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다시 손수건을 찾아보았으나 안경집을 만들려던 가죽 조각밖에 없었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서 끄집어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아 그 가죽을 책상 위 안경 곁에 놓았다. 수용소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안경이 깨지지 않도록 가죽으로 안경집을 만들 생각이었답니다. 부인께서 안경집을 만들어 보관하세요. 그러면 깨지지 않고 좋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야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왔고 또 감격하고 있다는 걸 안 모양이군. 루이스 중위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목이 메어 기침을 했다. 그녀는 억지로 태연스럽게 말했다. 네,
나는 이제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나에게 연령 면제증을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모두 참가를 희망하고 있어요. 전 가족이 말이에요. 루이스는 만족한 듯이 웃었다. 그들에게 면제증을 발급해 주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서류는 모두 만들어 주도록 하시오. 나는 가족 사진을 찍어 신문에 내야겠어. 루이스 중위는 제일 작은 아이 곁에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스잔나에게 물었다. 이 아이도 역시 소련 사람이 싫다고 하지요. 그렇죠? 스잔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소련 사람이 싫대요. 스잔나는 요한 모리츠가 이 말을 듣지 않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들었을 것이 뻔하다는 것을 깨닫자 입술을 깨물었다. 엘레오노라 베스트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오늘 밤 내 숙소로 오십시오. 나도 이 수용소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마시며 조용히 얘기하도록 해요. 트라이안에 관해서 아시는 대로 내게 들려주세요. 노라의 눈동자가 흐려졌다. 지금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1938년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다 말하세요. 조금도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당신들의 청원은 받아들여졌으니까요. 제일 큰 아이가 웃어 보였다.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행복했다. 제일 작은 놈도 행복해 보였다. 그는 루이스가 준 사탕을 먹으며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다. 스잔나는 눈을 내리깐 채로 있었다. 루이스는 사진기를 준비했다. 그는 요한 모리츠의 지원서를 작성하자마자 전 가족의 사진을 찍을 작정이었다. 모든 일이 정확해야 하니까. 1938년 저는 루마니아의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1940년에는 헝가리의 루마니아인 수용소에, 1941년에는 독일에 있는 헝가리의 수용소에서, 1945년에는 미군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 다하우 수용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13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나는 만 18시간 동안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로 끌려왔습니다. 웃어봐요, 루이스가 말했다. 그의 사진기는 요한 모리츠와 그의 가족을 향하고 있었다. 모리츠는 엘레오노라 베스트를 바라보며 그가 살아온 수백 킬로미터의 철조망을 생각했다. 그는 그 철조망이 전부 그의 몸을 칭칭 감는 것처럼 느껴졌다. 루이스가 말을 걸었을 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영어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1938년부터 오늘까지 지내온 길입니다. 수용소에서만 13년을 보냈습니다. 웃어요, 루이스가 말했다. 그제서야 요한 모리츠는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눈치채고 노라에게 물었다. 저 미국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에게 웃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모리츠는 책상 위에 있는 트라이안의 안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철조망 옆에서 쓰러져 죽은 트라이안의 모습을 회상했다. 그리고 수용소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수백 킬로미터의 철조망을 생각했다. 이어서 그는 다리가 잘린 코루가 사제를 떠올렸다. 13년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을 회상해 보았다. 그는 스잔나를 바라보았다. 막내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침울한 기분에 쌓였다. 눈물이 와락 쏟아져 나왔다. 웃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도무지 웃을 수가 없었다. 웃기는커녕 오히려 여자처럼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절망에 쌓여 몸부림을 치며 울고만 싶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이젠 더 멀리 갈 수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더 멀리 갈 수는 없으리라. 웃어. 장교는 요한 모리츠를 쳐다보며 명령했다. 웃어. 그대로 웃고 있어. 예, 이렇게